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도쿄역 이야기. 양근환 의사 친일파 처단. 여행은 일상을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탐색이다. 마치 파랑새라도 찾아 나서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른 아침 호텔을 나와 전철로 도쿄역을 찾아갔다. 열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려 했더니 여느 전철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역 중앙 천장이 돔으로 되어 있다. 연노랑색의 하얀 나무를 덧대어 입체감을 준 돔. 돔 천장은 노랑 바탕에 갈색 나무로 팔면체로 나누어져 있다. 팔면체 모서리마다 하얀 비둘기 9마리가 입체적으로 장식되어 있다. 도쿄역 천장을 바라보니 비잔틴 궁전에 와 있는 느낌이다. 네덜란드 중앙역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기차를 타면 천장이 하얀 새처럼 날아 일본 어디에라도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밖으로 나오니 붉은 벽돌과 회색 석재로 마감되어 있는 건물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역사 남쪽에는 호텔이 있다. 쇼핑센터가 마련되어 있는 다른 역들과는 특이점이다. 도쿄역의 외관은 우리나라 서울역에서 보았던 모습과 유사했다. 도쿄역은 1914년 12월 20일에 개통되었다. 도쿄역이나 서울역이나 모두 르네상스 비잔틴 양식으로 외관이 화려하다. 일본이 74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3년 만에 만든 그들의 자랑거리다. 일본인들은 도쿄역을 동양 제1의 대정거장이라고 자부한다. 그런데 그 도쿄역 호텔 2층 14호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1921년 2월 16일의 일이었다. 남의 나라 호텔에서 조선인들끼리 서로 언쟁을 벌였다. 한 사람은 벼루를 던지고 한 사람은 단도로 상대방의 배와 어깨를 4군데 찌른다. 찔린 사람은 앞으로 쓰러져 10분 만에 절명한다. 일본이 화려하게 꾸며놓은 깔끔한 호텔에서 아침 9시에 일어난 일이다. 도쿄역의 외관을 둘러보며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해본다. 작년 여름에 보았던 암살이라는 영화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 영화를 보면서 손에 땀이 쥐어졌었다. 그 영화에서 나는 근대사의 무거운 아픔을 보았다. 예쁜 어느 여배우의 연기에 감탄하면서. 그리고 그녀가 몇 번이나 반복했던 대사, 우리를 잊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이나 하겠습니까가 떠올랐다. 그녀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쓰러지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었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도 했고 지붕 위를 뛰어 피신을 하기도 했다. 그 영화는 1200만 명의 관객을 극장으로 모이게 했던 뜨거운 흡입력을 갖고 있었다. 그 영화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인애국단이나 한인의열단, 간도 참변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한인애국단이나 한인의열단에 속해서 활동하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했었다. 그들에게는 조직이 있었으며 동지가 있었고 그들을 훈련시켜주고 파견해주는 단이 있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배우는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이라는 임무를 이제야 수행합니다라면서 총을 쏘았고 염석진은 쓰러졌다. 그 순간 우리 관객들은 통쾌했었다. 재판에서도 법의 심판을 교묘히 빠져나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했던 친일파 염석진이 여자 독립군 총에 쓰러지던 장면. 1921년 2월 16일 도쿄역 호텔에서 일어났던 일도 친일파를 처단하는 암살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임무를 내린 일도 아니었다. 의협심이 강한 조선의 청년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혼자 한 일이었다. 일본에 건너가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하며 인삼을 팔기도 하면서 고학을 하던 양근환. 그에게는 일본에서 만난 일본인 아내 이시카와가 있었고 2딸이 있었다. 가정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 그는 일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기도 했다.
1920년 4월 29일에 서상한 의사가 황거외원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장에 폭탄을 던진 일이 있었다. 영친왕과 일본 황실의 딸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의 강제 결혼식이었다. 그 일로 서상한 의사는 피체되었고 투옥되었다. 그 소문을 전해 듣지 못했을 리 없는 양군한 의사. 그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던가 보다. 그는 친일파의 거장 민원식이 도쿄 호텔에 묵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그를 응징한다. 그는 거사 후 유유히 자리를 떠나 상해행 배를 타려다가 나가사키항에서 배 시간 2시간 전에 피체된다. 그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일본인 아내는 그를 떠났다. 두 딸은 한국에 있는 형에게 맡겨졌지만 작은 딸은 이내 죽고 큰딸만 살았다가 6.25 때 큰딸마저 죽는다. 그가 일본에서 이루었던 가정은 그렇게 부서졌다. 그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것은 단란한 가정도 아내도 아이들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행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친일파가 내세우는 참정권 운동을 막는 것이었다. 민족 반역자 민원식을 처단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민원식과 참정권 청원 운동에 대해 짚어보자. 민원식은 동학혁명으로 양친을 잃고 떠돌다가 경성으로 올라온다. 청나라 상인 왕춘원에게 의탁했지만 왕춘원도 병사하자 그는 일본으로 건너간다. 13세의 어린 소년이었다. 그는 이등 방문과 정상영 등의 집에 드나들면서 일찍이 친일로 기울어진다. 아마도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하는 고아에 살아낼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1906년 귀국하여 일본의 보호를 받으며 관리로 출세했고 우수한 친일파가 되었다. 그는 조선총독부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1920년 도일한다. 도일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이라는 신분이었다. 국민협회 회장이기도 했다. 참정권 청원서를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신문 기자들과 각계 요인들에게 청원 이유를 설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는 조선인들의 참정권을 얻는 일에 광분되어 있었다. 조선인이 일본의 참정권을 얻는다는 것은 곧 일본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조선인이 한국 식민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의 반일 감정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일본의 잔꾀였다. 독립을 열망하는 뜻있는 이들은 일본의 속내를 읽고 있었다. 그래서 민원식은 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민족 반역자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처단할 친일파로 민원식을 꼽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 소식을 일본 고학생 양군한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찾아갔다. 동경 유학생 동우의 이기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유학생들이 민원식을 환영하는 환영식에 참여해달라는 명목으로. 양근하는 민원식과 몇 마디를 나누었지만 둘의 대화는 곧 논쟁으로 변했다. 상해에서 고군분투하는 독립투사들을 가리켜 민원식이 내뱉은 말 때문이었다. 독립투사들은 모두 불량폭도들이라고 언급했고 이 말은 양근환의 의협심을 폭발하게 했다. 격투 끝에 양근환은 칼을 뽑았다. 양근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지만 12년의 옥고 끝에 석방된다. 양근환은 10여일을 동경에 유하다가 귀국한다. 한국에서도 일제의 감시는 이어졌다. 어떤 기록에는 해방이 된 후 귀국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귀국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가 피체되어 첫 공판에서 그에게 내려진 판결을 보며 한 일본인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일본의 수치라고 분개하며 벽에 낙서까지 한다. 그녀는 재판장에서 쫓겨났지만 2심 때에도 또 나타나 그렇게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용기. 그 일본 여인의 올곧은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가스고라는 여인, 그녀가 양군환의 연인이었다고 어떤 기록은 적고 있다. 연인이었다 해도 어떤 이유로든 자신과 헤어져 다른 여자 이시카와 결혼한 옛 애인을 위해 법정에 나선 여인, 정의감의 문제일이라.
양근환의 사건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던 이들을 살펴보자.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과 홍승로가 대표적이다. 방정환 선생은 양근환과 함께 천도교 청년의 도쿄 지회에서 활동했다. 그 이후로 천도교 청년의 학생들 모두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홍승로 선생도 양근환에 의거 배우자 혐의로 투옥되었다.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부 학생이었으며 동경조선고학생 동우회 총무라는 이유로 그리 된 것이다. 일본에 와 있는 유학생들은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줄줄이 검거되었다. 누군가 배우 세력이 있다고 일본은 믿었던 것이다. 그 배우를 모두 다 뿌리 뽑겠다는 기치 아래 한국 유학생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일본이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을 민족의식의 뿌리는 일본 유학생들에게도 깊었으리라. 양근환이 귀국하여 해방을 맞은 후 삼천리라는 잡지에 한 칼에 국적을 친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민족의 이름으로 민원식을 처단했다고 수레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1921년 도쿄역 호텔에서 처단한 민원식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년의 수감 생활의 고통과 일본에서 이룬 가정이 부서졌음에도 말이다. 그는 해방 후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사설탐정사인 혁신탐정사를 설립했다. 강제 해산되었다가 다시 재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보다 그가 참여했던 단체와 운동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순국선열본관회, 대한군인회와 같은 우익단체의 고문이나 부회장을 맡았다.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위원회, 3.1동지회, 대한민국 정부 재정기초 수립을 위한 건국기금 조성회, 애국금원성회,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에 참여한다. 그가 참여한 단체들은 애국적이었다. 국회에서 친일파와 반민족자 행위처벌법이 논의되자 그는 용서 없이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촉수는 친일파 척결에 있었나 보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9월 15일 그는 인민군에 의해 처형된다. 경기 파주군 천연면 읍사무소 뒤에서였다. 그가 결사조직했던 건국청년회가 철저하게 반공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반일과 항일, 반공으로 무장된 투사였던 것이다. 구한말 어수선한 시대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흑역사를 모두 겪은 사람, 양근환 의사.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그리 유명하게 알려지질 않았다. 우리는 영화배우나 연예인의 이름을 더 잘 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그들 사진을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다시 1921년 도쿄역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같은 조선 민족끼리 죽이고 죽였던 사건. 양근환 의거는 같은 언어를 쓰는 조선인이라고 모두 동지가 아님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투사와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던 친일파 앞잡이들의 팽팽한 대결이 있었음을, 그 시대 독립투사들의 적은 일본 제국주의 하나만은 아니었다. 일본뿐 아니라 친일파들까지 그들은 처단해야 했다. 그들이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사시키려 하면 신뢰하던 조선 사람이 몰래 가서 밀고 와요 그르쳤던 일들이 부지기수였다. 제암리 학살 사건 때도 조모모라는 친일파가 제암리 주민들 학살에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28 독립선언 때도 조선인 고등계 형사 선우갑이 학생들을 잡아들였다. 피와 살을 도려내며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 뒤에는 그들을 방해하고 밀고 하고 먼저 죽이려 했던 친일 분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보다 일본 앞잡이가 된 조선인이 더 미웠다고 수레했던 구절을 읽은 기억이 있다. 요즘도 한일 관계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와 독도 문제, 역사 왜곡 등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이 남아있다. 영원한 앙숙으로 민족 감정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감정 노동만큼 미묘하고 힘든 것도 없을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해결되지 않은 민족 감정의 찌꺼기들. 그러나 외교와 경제 협력과 무역,
관광, 문화 교류 등 한일 양국의 우호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 대한 용서라는 단어와 화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먼 훗날 그 단어가 상용된다 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꼭. 예쁜 여배우의 대사, 우리를 잊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람들이 기억이나 하겠습니까가 이 시간에 명징하게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다. 순례자들이 찾고 있는 파랑새의 주저김처럼.